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을 가지고 건설 기술에 대해서 더 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건설 기술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발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다양한 지식을 크고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유인물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지금까지는 고대 건설 기술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세 건설 기술에 대해 알아봐요. 자, 중세에 넘어와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특히 고려 시대에 사찰 건축이, 즉 절이죠, 절. 사찰 건축이 발달하였고 시간이 지나서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종묘와 서원 등의 건축이 활발하게 발달하였어요. 즉 종교적인 특징을 갖는, 의미를 갖는 건축물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서양에서도 종교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또는 고딕 양식과 같은 다양한 종교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특징은 매우 규칙적이고 그리고 대칭적인 평면을 갖는다.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이었고요. 지금도 아주 미스터리한, 그리고 그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했지? 라고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이지요. 그래서 두꺼운 벽과 기둥, 반원형 아치의 교차 볼트 등이 특징이에요. 주로 교회나 성당에서 많이 사용되던 기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고딕 양식이 발전이 되었는데요.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비교적 단조로운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반원형 아치와는 대비되는 뾰족한 아치와 그리고 아주 높고 긴 창문이 특징이에요. 그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로마네스크 양식을 설명할 때 교차 볼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교차 볼트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볼트 하면 볼트와 너트, 나사 같은 걸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교차 볼트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장과 지붕을 이루는 구조물이에요.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두 개의 반원형 볼트,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고 지붕을 덮는 이런 형태를 볼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직각을 이루어서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차 볼트라고 해요. 그래서 천장과 지붕을 함께 이루는 구조물이에요. 이러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11세기부터 12세기 중엽의 건축 양식으로서 돔형 천장. 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 역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둥그렇게 생긴 천장, 그리고 문과 창문에 사용된 반원형 아치 구조가 특징이에요. 이 피사 대성당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봐요. 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고려 시대의 대표 불전인 부석사의 무량수전이에요. 우리나라 국보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 유럽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이 활발하게 사용이 된 후에 그리고 고딕 양식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고딕 양식은 12세기에서 15세기까지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건축 양식이에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영국의 건물들을 보여줬었지요. 바로 높은 창문과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각이 짙고 그리고 뾰족한 아치를 가진 것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으로 쾰른 대성당이 예로 꼽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피사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성당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쾰른 대성당은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에요.
뾰족한 두 개의 첨탑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근대의 건설 기술에 대해서 알아봐요.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교회나 귀족 중심의 건축에서 공장, 창고와 같은 시설과 주거 시설로 건축의 중심이 이동했어요. 그러면 먼저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말은 영국, 정확히는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식민지를 차곡차곡 건설한 대영 제국의 별명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식민지들 중 하나는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낮이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죠. 그런데 과거의 영국은 지금처럼 유럽의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 중 하나였고, 당시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또는 대륙의 강자 프랑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룩하게 되었을까요?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말과 달리 증기기관 하나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부터 유럽 지역에서 진행된 전반적인 근대적 발전을 배경으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는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17세기 후반 명예혁명이 발생하면서 국왕의 절대 권력이 사라졌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국가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신흥 자본가들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막대한 자본은 산업혁명의 거름이 됩니다. 또한 영국은 증기기관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모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산업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수적이었는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백년 전쟁과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물들인 흑사병으로 인해 집과 땅을 잃은 많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며 새로운 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을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석탄과 같은 자원으로부터 얻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자원이 필수적인데, 영국은 증기기관과 기계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철광석과 이들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된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영국은 실을 짜는 방적기와 직물을 짜는 방직기를 만들어냈고, 이후 방적기와 방직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증기기관이 개발 및 개선되면서부터 명직물 생산성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된 생산성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으며, 동시에 대영 제국의 명성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비단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 주었고, 인류는 과거의 농업혁명 이후 두 번째로 큰 대변혁의 물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존의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사회로, 농주와 농노의 대립관계에서 자본과 노동자의 계약관계로 변하게 된 것과 동시에 산업혁명으로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삶의 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회 운영 제도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과연 인류에게 좋은 영향만 끼쳤을까요? 신은 공평하듯이 산업혁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곳곳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도시의 주택 문제, 위생 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부족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해 아이들까지 공장에 투입되어 하루 14시간에서 18시간가량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겪는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였죠. 게다가 산업혁명으로 압도적인 생산력과 경제적 우위를 갖게 된 유럽의 열강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는 제국주의의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국주의를 표방한 열강들 사이에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발발하기도 했죠. 산업혁명은 발전인 동시에 어떤 부분에서는 인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 것입니다. 근대의 건설 기술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화가 시작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 도시에는 많은 주거시설과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로, 철도, 병원 등의 구조물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목재, 나무나 돌 등이 아닌 철, 유리, 시멘트와 같은 다양한 건축 재료도 사용되었어요.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의 생산 체계가 갖춰지면서 이전보다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구조물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또한 더욱 발전하여 철골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고층 대형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철골 구조물이란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철골 구조물은 무엇인지 알아봐요. 철골 구조물은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철골 구조물은 여러 철강 재료를 건축물의 뼈대를 이룬 구조를 말해요. 즉, 건축물의 뼈대를 철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특징은 가벼우면서도 아주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강릉 시내에 있는 건물들도 아주 예전 건물들은 벽돌이나 시멘트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학교와 같은 것은 지금 다음에 얘기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비용은 절감하지만 더 크고 더 높은 건물을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강릉 시내에도 철골 구조물로, 철골 형태로 된 구조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뼈대를 이룬 구조물을 말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넣어 놓은 것이에요. 거푸집 속에다가, 즉, 틀을 만드는 거죠. 벽을 만드는 틀,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그 거푸집에 철근을 미리 조립해 놓고 이렇게 마치 물고기 뼈처럼요. 얼키설키해서 뼈대로 미리 조립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그 틀 안에 즉 거푸집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즉 케이스죠. 그 껍데기를 제거하여 만드는 구조물을 말해요. 오늘날 이런 공공 건물들 대표적으로 학교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자, 또 다른 건설 구조물에 근대의 건설 구조물에 런던 수정궁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 런던 수정궁은요. 최초의 철골 구조물이에요. 아까 철골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죠? 철골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철골 구조물에는 유리, 철 등의 다양한 건축 재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조립해서 제작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전만 해도 영국에서는 흙이나 돌 또는 시멘트 같은 주재료를 이용했었어요. 특히 로마네스크 이후에 고딕 양식 형태로 주로 해왔던 것. 그렇죠? 근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건설 재료가 더 발전이 되고 또 건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써서 만들었죠. 금문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937년도에 완공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한 교량이죠. 이렇게 생긴 것이요. 총 길이가 2,789m, 2km가 넘는 긴 길이지요. 길이가 굉장히 길고 또 건설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교량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자랑스러운 구조물이 있어요. 바로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1910년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석조 건물로 돌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고종의 숙소 및 사무의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나무 위주로 또는 흙을 개어서 벽돌 형태로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서양의 여러 건설, 건축 기술을 받아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젠 계속해서 현대의 건설 기술을 알아봐요. 새로운 건설 재료와 건설 공법의 개발로 현대 건설 구조물은 초고층화, 대형화되었어요.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와, 그렇죠? CAD라고 하는 것이죠.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와 건설 자재의 대량 생산, 그리고 건설 장비의 개발로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구조물을 완공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건물의 조명과 온도를 제어하고 문과 창을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는 각종 통제 시스템을 가진 인텔리전트 빌딩, 지능형 빌딩이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이 등장하였어요. 특히 가전제품을 비롯한 모든 장치에 인터넷을 연결해 IoT라고 하죠.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스마트 홈이 구현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된 영상 몇 가지를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해요. 초고층화되어 있는 건물들은 어떤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가? 또 대형화된 건물들은 어떤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지능형 빌딩과 그리고 스마트 홈 차례대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기네스 기록에서 제일 높은 고층 빌딩으로 높이는 162층의 21세기 바벨탑이라고도 불리죠. 우리나라의 63빌딩을 3개 쌓아올린 높이보다 높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북한산과 맞먹는 높이죠. 그 무게가 총 54만 톤이라니 아프리카 코끼리 10만 마리의 무게랑 비슷한 셈이네요. 규모도 규모지만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 건축사에 남을 신기록을 여러 만들어낸 것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건물을 지은 속도죠. 부르즈 칼리파를 쌓아 올린 공법은 층당 3일 공법이라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방법이라고 해요. 3일에 한 층씩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이 공법은 첫날 철근을 조립해 둘째 날 건물 모양의 형태를 만들죠. 그리고 셋째 날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형태를 밀어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 공법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비뚤어지지 않게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다 방법이 있었죠. 부르즈 칼리파는 건축 과정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수직도를 체크해 성공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눈앞에 현실로 지어내기까지 과학의 힘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 아닌가 싶네요. This is Norm. And this is Sonia. Both buildings are similar, but one has an advantage that is helping businesses around the world save time, money, and the environment. What's the difference? Sonia is a smart building. What makes Sonia a smart building? It's a system that collects and makes sense of thousands of sensors generating data all over the building. These sensors collect all kinds of information, things like energy usage, space utilization, and occupant productivity, providing better insight and control over a broad range of systems that span the entire building. But it's not the sensors that make a building smart. It's the ability to process and learn from all the data those sensors provide. Take a typical day in Sonia's world. Sonia monitors the entire building, everything from elevators to heating and cooling, room usage, and of course, the coffee machines. Sonia can see what areas are drawing the most energy throughout the day and suggest ways to remedy inefficiencies, reducing utility costs. Sonia also knows which areas of the building are more frequently used and can plan and optimize space utilization and maintenance based on work schedules. Which is great, considering 39% of workers prefer a flexible workspace and don't necessarily need a desk every day. Sonia also works with the building's occupants, providing personalized comfort regardless of location, custom workspace and collaboration environments, and guidance to your next meeting. And all of this works together because of an integrated data system that orchestrates not just the individual systems, but the building as a whole, improving performance and comfort across the board.
which is good for you, but it's also really good for the planet. Many buildings, like Norm, aren't connected yet and don't have these features, but smart building technology can be implemented in existing structures. You can even connect multiple buildings and pull everything together into one system, creating new efficiencies across your entire business. So buildings like Norm can be connected, just like Sonia. Say hello to the new Norm.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일주일이 벌써 갔네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유인물을 꼭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이 투명한 클리어 파일, 종이를 보관할 수 있는 홀더를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거기에 잘 넣어서 보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며칠 뒤에 만나요. 수고했어요.